오늘 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 지금부터 세워볼 텐데요. 오늘은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반도체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실적 발표, 삼성전자가 10월의 마지막 날을 딱 이렇게 장식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그동안 삼성전자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었나요? 오늘도 사실 장 초반에 신저가를 한번 찍었었는데 그래도 빠르게 또 반등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3.5%가량의 여전히 또 강한 모습 보여줍니다. 58,000원 선 앞두고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부터 좀 챙겨볼 텐데 박근영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34거래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주가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반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이제는 매수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내놓고 있어요. 오늘은 또 엔비디아의 HBM 협력사 조건부 승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좀 추세 돌릴 수 있는 것인지 딱 실적 발표 앞두고 어떤 대응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실적에 대한 이슈는 이미 반영이 충분히 됐다고 보이고요. 네. PBR 기준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PBR 이제 한 배가 거의 깨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유럽의 재정 위기나 이슈들이 있었을 때에도 삼성전자가 PBR 한 배를 깬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글쎄요, 3분기 실적이 어느 쇼크였다. 근데 분기 실적이 10조 벌었다. 이렇기 때문에 그때는 적자도 막 크게 나오고 그런 시기에도 한 배가 잘 안 깨지는 그런 바닥권이 있었던 자리여서 현재 정말 PBR 한 배가 깨지는 게 맞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나는 전자를 꼭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 구간에서 그렇게 무리하지 않게 주식을 조금 담으셔도 될 만한 가격 조정까지는 충분히 나왔다 볼 수 있겠고, 사실 펀더 대비보다는 시장을 파는 외국인들의 수급 때문에 영향을 더 받은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외국인들이 물론 이제 삼성전자를 조금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팔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 시장 자체를 좀 팔았다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중국 시장이 워낙 핫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면서 중국 쪽의 비중을 좀 늘리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분위기여서 결국은 삼성전자의 매도가 전자가 좀 상대적으로 HBM에서 뭔가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다는 점. 두 번째, 중국 시장의 어떤 비중 확대를 위해서 일부 동남아 아시아 쪽에 다른 비중의 포트를 좀 조정하면서 한국을 좀 파는 그런 모습에서 결국은 삼성전자를 좀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연간 단위를 봤을 때 YTD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삼성전자 매수는 거의 다 팔았다 보시면 됩니다. 17조 넘게 샀었던 반도체 쪽을 거의 다 팔았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작년 물량을 팔면 모를까 이제는 올해 산 건 다 팔았기 때문에 PBR 한 배가 깨지고 그다음에 올해 산 삼성전자 물량을 다 팔았고, 그래서 여기서 물량적인 부담이 아주 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보입니다. 그래서 악재랑 악재는 모든 게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PBR 기준으로도 역사적인 저점까지 또 빠져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약간의 호재, 턴이 될 수 있는 변곡점만 나온다면 주가는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네. 오늘 어쨌든 조금 웃기게도 글쎄요, 조건부 승인이다. 이게 네. 약간 좀 찝찝은 합니다만 네. 아무튼 뭔가 승인이 되는 거고, 현재 상황을 비교해 보면 사실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쪽으로 정식적인 계약을 맺는 게 필요도 하겠지만 엔비디아 쪽이 더 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지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하이닉스의 물량 그리고 일본 마이크론의 물량을 하고도 이제 이거 수급이 안 되면은 물량 공급을 할 수 없는 구간에 왔기 때문에 결국은 엔비디아 측에서 어찌됐건 조건부 승인을 해주면서 일부 좀 제한적인 HBM 관련된 물량 부족 현상에 대해서 삼성전자 물량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찝찝한 게 이게 공식적인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생산 차질을 피하기 위해서 어쨌든 삼성전자 제품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대만 시장에서 분석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공급망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에 제공하는 HBM 쪽에서 어쨌든 엔트리 쪽에 조금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고, 기술적으로 기술적 사양과 출현에 대해서 제한적인 수준이 하지만 사실은 시장에서 보는 HBM3E에 대해서는 글쎄 당장 좀 쉽지 않다는 논리가 많은데요. HBM4부터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이제 뭔가를 걸어야 된다, 배팅을 걸어야 된다 이야기 나오고, 설계 변경이 최근에 10월 달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
PC DRAM 같은 설계 변경이 들어가면 한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는데 네. 그럼 차세대 HBM4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승부를 걸 수 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면 내년 뭐 1분기, 2분기, 상반기 정도에는 아마 HBM4에서 뭔가 설계가 변경되면서 뭔가 변화가 생긴다면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저점을 일단 깨고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V자 반등이 이제는 좀 나올 수 있다는 구간이고 또한 지금 HBM 가격이 내년에 한 10에서 20% 정도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는 해외 쪽의 외신 보도가 또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HBM 가격의 급등락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추가 공급보다는 지금 수요 대비해서는 공급이 좀 부족하다 면을 충분히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훨씬 좋고요. 네. 그 일정이 그대로 유지가 되되 그러나 삼성전자 대비 하이닉스는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에 대한 키 맞추기가 좀 될 수 있을지 여부가 결국은 엔비디아 쪽의 정식 계약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켜보는데 다만 상승에 대한 속도는 생각보다 좀 빠르지 않고 천천히 확인하는 과정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된 주가의 자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속도, 좀 시간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엔비디아와 이번에 있었던 HBM 협력사로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뭔가 또 확실한 포인트가 있다면 하나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짚어주셨습니다. 여전히 HBM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히 볼 필요 있어 보이는데 오늘 SK하이닉스는 왜 쉬어가는 건지 하차원 본부장님, 그동안 SK하이닉스가 너무 그래도 잘 달렸기 때문에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면서 서서히 키 맞추기의 과정, SK하이닉스는 20만 닉스 찍고 살짝 조정인 것인지 오늘 2% 정도 빠집니다. 반면에 HBM 관련주들은 그래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독점적인 부분이 안 깨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깨진다라고 한다면 뭐 하이닉스는 일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죠. 왜냐면 네. 주가가 뭐 물론 지금 실적 대비 했을 때 여전히 상승 룸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증권사 목표 주가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나 뭐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뭐 단기 차익이 나올 수가 있죠. 왜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좀 보려고도 할 거고 오히려 차라리 엔비디아 자체를 사거나 아니면 TSMC 쪽으로 물량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요번에 눌렸을 때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엔비디아의 상승률을 좀 추종을 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단기 차익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HBM의 후발 주자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뭐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을 일부 내놓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3까지는 뭐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시장의 규모를 다 잡아간다라고 해도 HBM4에서 만약에 변동성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 지위를 많이 내려놔야 되거든요.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다른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오히려 주가가 부진했었던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이 프리미엄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부분들이 강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는 잘 못 쫓아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시장에선 독점적인 부분이 깨지게 됐을 때 평가가 조금은 냉정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여파를 좀 봐야 될 거고 결국엔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열리느냐 이게 결국엔 핵심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빌미로 좀 단기 차익이 나올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실적으로 보거나 혹은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달려준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하이닉스도 결국 달릴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많이 못 쫓아가는 키높이를 맞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삼성전자도 올라가다가 만약에 그 규모 자체가 생각보다 너무 작거나 미비하다 또 수율 부분이 중요한데 수율이 너무 안 나온다 이래버리면 또 이제 바로 반락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오늘 수급이 장중 수급으로 보면 한 200~300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뭐 나간 거에 비하면 너무 약소한 작고 소중한 금액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명확한 턴이 나오는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저희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들 좀 짚어봤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은 잠깐의 조정인 것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차 전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랠리, 그 효과를 좀 2차 전지 섹터가 잘 받아갈 수 있을까? 지난주에도 질문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확실히 2차 전지가 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재나 뭐 부품이나 장비나 다 셀사도 그렇고 좋은 분위기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테슬라 랠리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IRA의 최종 가이던스 공개됐다 이러한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미 대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박근영 부장님, 바닥은 지났다라는 게 좀 우세한 시각이긴 한데
본격적으로 업종의 투심이 개선됐다라고 확인하고 이제부터 2차 전지 종목들을 좀 잡아봐도 괜찮은지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네, 뭐 긍정적인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시점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테슬라가 워낙 좋고요. 최근에 네.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일단 나타냈습니다. 더군다나 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도 또 있고 뭐 테슬라가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는데 당장의 펀더멘털 관련된 이슈는 사실 좀 변화가 어렵습니다. 3분기 실적도 어렵지만 4분기도 역시 실적단으로 본다면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시기적으로 10월, 11월 넘어가면 4분기 실적 보고 주가를 투자하지는 않거든요. 네. 보통 내년에 업황을 보고 지금 자리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펀더멘탈은 내년에도 상반기까지보다는 하반기 이후부터 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수요 부진과 관련해서 상반기는 조금 점진적인 회복세,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반등을 좀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증권사, 특히 KB증권에서는 지금 2차 전지 6개 소재사에 대해서 커버리지를 하고 있는데 그 커버리지 하고 있는 6개 소재사에 연결된 합산 관련된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로도 한 4배 정도 개선이 될 것이다. 전체 6개 커버리지하는 소재 업체들의 올해 영업이익이 4천억대 정도 수준인데 내년에는 그게 2조 원대까지 올라갈 거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요 회복에 대한 전방 수요 회복에 대한 가동률 개선에 대한 실적 회복 이러한 기대감들이 하반기 이후에 강력해질 수 있다. 이런 뭐 분석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CO2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배출 규제 이런 것들 EU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야기 나왔던 독일 쪽에 전기차 보조금 다시 한번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는 현상들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가들이 올라갈 수 있고 테슬라가 역시 좋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LNF가 유독 많이 올라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테슬라 관련된 영향으로 LNF 등과 포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다만 이제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을 때 실적은 상당히 좀 안 좋겠죠. 4분기까지도 실적은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실적만 보고 있으면 상당히 좀 답답할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내년의 기대감 그리고 수급적인 뭐 여러 가지 많이 팔아놨던 많이 비워놨던 수급에 대한 쇼커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관련해서도 역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은 좀 탄력도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V자 반등보다는 계단식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저점을 좀 높여가는 그림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여전히 좀 극복해야 될 것은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인이 돼야만이 본격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쨌든 지금 밸류가 싼 밸류는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주가가 빠져 있지만 네.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고 밸류에이션 자체도 아직까지는 싼 밸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보여준다면 고밸류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고 그 성장률이 역시 내년에도 성장률이 뭐 어느 정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성장률 정도만 나온다고 한다면 고밸류에 대한 부담이 역시 있기 때문에 상승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나 상승 폭이 다소 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상승의 속도나 폭이 다소 제한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어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어쨌든 저점을 좀 높여가는 구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로 이어갈 텐데 오늘 또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캐즘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컨콜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오는지 중요하잖아요. 실적은 어느 정도 저점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 설비 투자가 대폭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 이건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오늘 주가 자체는 그래도 실적 양호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인지 2% 정도 상승률 켜져 있습니다. 나머지 셀 이사는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요. 하창원 본부장님, 아무래도 2차 전지에서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확실히 또 자리를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가 향방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나머지 내용들을 다 떠나서 이제 4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수익성에 대한 좀 어려움을 토로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즉슨 방향성은 좀 우상향이 나올 수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기를 너무 급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사실 엔솔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좀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주가가 이제 최바닥 대비했을 때 한 30-4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수익성 부분이 이제 IRA 법안이 상당히 좀 좋게 결과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수혜는
뭐 SK 온부터 시작을 해서 역순으로도 받아들여지는 게 있습니다. LG 엔솔이 아마 제일 그 부분에서는 좀 수혜를 조금 받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단기적으로 이제 이 테슬라라든지 대선에 대한 이런 변동성이 조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테슬라가 좋아지는 부분도 잘 뜯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좋아지면 이전에는 뭐 우리나라 무조건 배터리 좋겠지 하겠지만 사실상 만약에 로보택시가 잘 되게 되면 전체적인 큐가 줄어들면서 배터리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다 뜯어봤을 때는 좀 우리가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내년도 매출 성장 전망을 다소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좀 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 쪽에서 이산화탄소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기차에 대한 확대 기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큐가 어느 정도로 늘어나는지가 좀 핵심일 것 같고 앞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독일에서 이제 보조금을 다시 검토하는 부분들의 뉴스가 최근에 좀 나왔었는데 과거에 이제 유럽 지역에서 전기차의 물량이 확대가 많이 될 때의 흐름을 보시면 독일에서 먼저 전기차 보조금을 했고 그게 유럽 지역으로 퍼져 나가면서 이제 한 번에 Q 쪽에서의 물량에 대거 이제 상승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설비 투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뭐 예를 들면 변압기라든지 뭐 이제 우리 HBM 같은 경우 보면은 증설을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수요에 맞는 그 공급을 맞춰나가기 위해서 캐파 증설을 하는데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이런 캐파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부정적인 보수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그 수요 자체가 과연 이게 캐즘 구간을 정말 다 뒤집어 엎을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급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차라리 이제 뭐 이런 4680 쪽에서 이슈가 있는 쪽에서 단기적으로 보신다거나 혹은 뭐 2차전지 내에서도 뭐 단기적인 이벤트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 그런 거를 매매하시는 건 나쁘지 않는데 지금부터 우직하게 보시려면은 기간 자체를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거면은 아예 시기 자체를 늦게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묵직한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우리가 기간을 가지고 접근하자 말씀해 주셨고요. 오히려 2차 전지 안에서 여러 가지 이슈나 모멘텀 있는 쪽은 단기적인 접근도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전략을 챙겨봤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이어지고 있고 시세도 연결되고 있는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빅테크 쪽에 투자도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원전주 워낙에 그 공약으로 내세웠었기 때문에 상승세가 더 길어질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원전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인 정책들 나오고 있고요. 원전주가 정말 대세 상승이라고 봐도 되는지 오늘도 G2파워 같은 종목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뭐 에너토크 등등의 종목들 시세가 잘 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섹터의 분위기부터 볼게요. 박근영 부장님, 원전이 예전에는 좀 시세 좀 나다가 금방 또 끊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예전과 다른 모습인 건가요? 네, 뭐 국내 원전 4기 정도를 지을 수 있다 이야기가 나왔지만 네. 뭐 그걸로 움직이는 건 아니겠죠. 그쵸. 뭐 국내 원전 짓는 것보다는 최근에 역시 모든 것들이 이제 AI와 연관된 부분을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뭐 다들 보면은 최근에 보면 전체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 관련해서 결국 원전 쪽을 크게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원전 업체를 인수하거나 이런 쪽으로 지금 전력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에서 원전 쪽으로 포커스를 꽤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가 워낙 크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내도 원전주 관련된 움직임이 있고 현재 원전주가 많이 움직이긴 하지만 사실 크게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실질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인데 네. 엑스에너지라든지 일부 해외 쪽에 정말 빅테크들이 계약을 하거나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업체들과 관련해서 지분 투자나 이런 것들을 정말 했던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포커싱이 맞춰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외에 뭐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것은 그냥 원전 관련된 테마성으로서 주가들이 같이 한번 싸잡아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데 실질적인 가장 큰 눈에 두각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눈에 띄게 명확한 투자를 갖고 있다.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엑스에너지 등을 포함한 현재 해외 쪽에 원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 외에도 지금 원전 쪽을 꼭 보자면 원전만 또 좋은 게 아니라 일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원전을 같이 할 수 있는 일부 건설사, 네. 예를 들어서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DLNC 뭐 이런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제 그 지역의 미국 쪽의 원전 건설과 관련된 지분 투자나 정말 이렇게 관계가 있는 일부 건설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관련해서 역시 원전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그냥 단순한 뭐 어디에 뭐 체코 원전 간다, 어디 간다, 뭐 계약을 따낸다 이것보다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 전력을 위해서 결국 원전 쪽에 투자를 포커싱을 가지고 대규모로 투자를 한다. 이런 컨셉으로 움직인다 보시면은 실질적인 거기에 대한 수혜주를 좀 찾아서 슬림화해서 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머지 주식들은 현재 크게 관계가 없으면서 같이 쏠려서 가는 테마성 움직임이 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심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도 원전 관련해서 부장님께 질문 드렸을 때 그때도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이었습니다. 종목을 좀 압축해보자. 두산 에너빌리티나 원전과 관련된 건설주들, DLENC, 현대건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또 다른 시각이신지 궁금합니다. BHI는 오늘 또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이 좀 본격 가시화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G2파워는 미국 쪽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강한 탄력이 아직도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서는 매매 포인트를 잡아볼 수 없을까요? 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저도 지난번이랑 똑같이 답변을 드리면 네. 국내에서 찾기보다는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든지 뭐 제가 그때 뉴스케일 파워 네. 말씀드리고 주가가 단기간에 엄청 많이 올랐는데 네.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저는 여전히 더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만약에 꼭 하시려고 한다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도 저는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그쪽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티커명 CG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케일 파워 티커명 SMR이고요. 그다음 아니면 카메코 CCJ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별주로 하기 싫으시면은 또 원전 관련된 ETF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뭐 컨셀레이션 에너지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로 선택을 해주신다면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는 기술력도 있지만 이게 결국엔 뉴스케일 파워에 이제 1조 단위의 이제 수주를 한 것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모든 스토리가 해외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우리나라 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뭐 대이장이 지금 좀 안 되고 있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이제 뭐 오후에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국장에서의 원전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BHI 같은 경우 리포트 읽어보시면 정말 좋아요. 수주잔고 같은 경우도 한 8천억 정도가 넘어서 현재 시총 대비했을 때 2배 정도 수주가 깔려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그 바라카 원전에 대한 제품 공급 이력이 있어서 좀 상당히 스토리라인이 강하기는 합니다. 근데 주가가 7,000원대 초반 하던 게 지금 12,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후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종목군들보다는 해외에 있는 것들을 좀 보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이슈를 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다소 또 변동성도 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쪽에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종목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앞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전 이야기 마쳤으니까 이제 로봇으로 가볼게요. 로봇은 뭐 대표적인 성장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 오르는 거 생각하면 좀 부담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로봇이 뉴스 나올 때마다 골고루 잘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 대기업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은 클로봇이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 하회하면서 사실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걱정했는데 지금은 또 마이너스 20% 정도 급락이 나오고 있네요. 이것도 걱정이 되고요. 하나씩 저희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로봇 섹터가 오늘 다른 종목들 시세가 좀 괜찮거든요. 박근영 부장님, 로봇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지, 로봇이 오르는 것도 역시나 AI나 뭐 정부의 정책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오르는 건지, 오늘의 상승 동력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신규 상장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일단 로봇 산업은 정부 정책 관련된 지원책이 가장 우선적이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내에 상장된 로봇들이 대부분 다 보면 이제 산업용, 그러니까 뭐 예전 들어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팔 로봇 이런 것들이고요. 네. 실제 뭐 서비스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장사들 좀 둘러보면 뭐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실제 로봇 산업 자체만 가지고
매출 300억, 500억 하는 회사가 거의 드뭅니다. 네. 없어요. 거기다가 수익을 내고 실제 흑자를 내고 있는 구조가 거의 드물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나마 지금 로봇 사업을 하면서 300억, 500억 매출하면서 수익을 꽤 내고 있는 회사가 에브리봇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이라기보다는 그냥 로봇 청소기거든요. 네. 근데 또 로봇 청소기는 중국에 저가 물건이 많아서 또 너무 경쟁이 심하다 이러면서 그쪽에다 멀티플을 많이 또 안 주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었던 게 로봇이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뭐 여기저기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산업에 대한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정부가 지원책을 주는데 거기다가 로봇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규제를 풀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비스 로봇은 뭐 우리가 식당 같은 데도 많고 공항에도 가면 있지만 그게 몇 대 나갈 수 있냐? 그 별로 안 나가거든요. 거기다가 네. 배달 로봇이 이제 시내에서 다닐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시내에서 다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은데 그 규제들을 언제 어떻게 풀 것이냐가 문제이고 뭐 정부 방향은 분명히 풀어주는 쪽을 방향은 잡고 있지만 그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지금 보면은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로봇 산업보다는 오히려 자율주행 산업이 훨씬 더 빨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나 정부의 지원책의 방향은 분명하다. 다만 그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로 좀 국한해야 될 것 같고 주가 대비 실적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흥분해서 로봇 산업이 좋다고 막 이렇게 주가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인 흐름을 가지고 로봇 산업을 좀 바라보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무튼 성장은 하고 있지만 매출 성장 속도 그리고 수익을 내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성장하는 산업 그 섹터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클로봇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 상장했는데 원래 이게 뭐 수요 예측할 때도 그랬고 청약 당시에 굉장히 또 흥행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또 코스닥에 처음 들어온 날인데 오늘 흐름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뭐 원래 공모하고 나서 이제 상장 첫날에는 좀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사실 자율주행의 로봇의 두 가지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어요. 하창원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원래 또 좀 핫한 종목이 초반에 기세를 부리지 못하면 좀 네. 이렇게 차익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네. 경우에는 이제 다음 거래일에 혹시나 수급이 쏠리는지 봐야 네.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더본코리아 또 관련된 네. 부분에서 또 수급이 빨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오늘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4.4%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이제 거래 대금이 그쪽으로 쏠리겠죠. 신규 상장주들이 보통 잘 갈 때는 뭐 물론 이제 클로봇도 말씀 주신 것처럼 스토리가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에 대한 흑자 전환을 내년에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고요. 대신에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죠. 하지만 그런 확인해야 되는 부분에다가 수급이 빨아들이는 부분들 또 시장 자체가 워낙 우호적이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보다는 이제 기타 다른 쪽으로 좀 쏠리는 거고요. 또 이제 도본코리아가 이번에 흑백 요리사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왜냐면 거래 대금이 보면은 일부 신규 상장주는 정말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터지는데 뭐 이게 적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엄청 많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좀 더 매력적인 구간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다음 거래나 다다음 거래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통상적으로 수요 예측이 굉장히 흥행했었던 종목이 첫날이나 둘째 날에 좀 못 가면 세 번째 날부터 한두 번 정도 급등이 나오는 사례는 꽤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까지도 사실 뭐 반응이 없다 하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또 첫날이기 때문에 내일까지의 흐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사실 뭐 삼성전자 그리고 여러 가지 쪽으로 수급이 또 가다 보니 클로봇은 장 초반 대비해서는 좀 시선을 덜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TO 관련주 이야기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또 시세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확실히 단기 테마로 봐야 되는 것인지 핑거 같은 종목 오늘 17%대 급등이었었는데 지금은 2% 정도 시세에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대체적으로요. 하지만 STO 여전히 뭐 법제화 이슈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속해 있는 종목들 중에 비트코인 관련된 모멘텀 있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또 미 대선 관련해서도 트럼프 트레이드로 엮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큰 틀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박근영 부장님, STO 관련주 트레이딩이 유효한 시점인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기사 방향으로는 최근에 좀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고 네. 특히 정치권에서 이제 지금 법안 발의 이런 것들이 네. 좀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단순한 소설 이런 거는 아니라는 점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래서 정무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토큰 증권 제도와 법인 이게 자본시장법의 전자증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대표 발의가 됐고요. 21대 국회 시절이었던 작년 7월에도 발의됐지만 그때는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소득 없이 자동 폐기된 바가 있지만 이번에 다시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먼저 전자증권 발행에 분산 원장 이용을 허용해서 토큰 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이고요. 발행인의 계좌 관리 기간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더군다나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법자 제도를 신설했고 토큰 증권의 부족한 분산 원장은 사용이 금지되고요. 직접 고객 계좌를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이 되려면 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되는 투자자 보호 장치도 이제 발효가 되면서 다소 좀 구체적인 방안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현재 뭐 개정이 돼 있고 대표 발의가 되고 난 다음에 시장의 관심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체 투자 상품으로서 상당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주 고가의 몇십억 되는 뭐 그림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조각증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능하다는 점도 상당히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대체 투자로서의 방향성이 분명히 있고요. 더군다나 뭐 우리 뭐 증권사 등을 포함해서 금융업종에서도 새로운 수익원으로서도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금융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도입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팀들이 신설되고 있다는 점도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구체화되는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뭐 대표 발의 개정안 이후에 이게 뭐 법령이 통과되고 실질적으로 이게 거래가 되는 부분들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들이 급등했다가 이제 다소 조금은 차익 실현이 당장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셨듯이 STO 관련된 종목이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이 있다면 그건 좀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은 있겠죠. 네. 현재 트럼프 후보의 약진이 워낙 돋보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뭐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아예 단언을 하는 부분도 많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실질적으로는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뭐 경합 중이기 때문에 대선은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트럼프 후보의 약진이 워낙 거세게 올라다 보니까 지금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금 이야기가 되면서 결국 비트코인의 흐름들이 더 좀 강하게 올라왔다는 점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어서 ST와 비트코인이 같이 연결되는 종목이라면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궁금했었던 부분이었는데 STO와 비트코인에 공통적으로 엮이는 종목이라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창원 본부장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대해서 트레이딩 유효하다라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종목도 좀 골라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좀 관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같은 법제화 이슈로만 지금 한 4-5번은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STO를 버리느냐 그건 아닙니다. STO나 코인이나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거래세 부분에서의 변화가 나오게 된다면 분명 다른 캐시카우 창출을 하는 요인으로 좀 부각이 될 텐데 일단은 같은 너무 비슷한 이슈로만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구체화가 되고 뭐 이제 범위가 확실하게 좁혀진다거나 뭐 이전처럼 사실 STO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입법화 얘기가 나왔을 때 뭐 소고기가 된다 했다 갑자기 안 된다고 일주일 만에 막 바뀌어서 엄청나게 시장이 출렁거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조금 울타리가 만들어지고 났을 때부터 보셔도 전 늦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이슈로 너무 재탕을 많이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4번, 5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렸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뭐 확실하게 좀 이슈가 오픈이 되기 전까지는 좀 관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관망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이슈는 다 다뤄봤고요. 마지막으로 지수 상황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4.6% 정도의 강세, 오름폭을 키워갑니다. 58,500원을 또 기록하다 보니 오늘 코스피 쪽에 1%, 이제는 2,612선까지 훌쩍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1.7%까지 그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후장의 흐름도 저희 시간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